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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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벌써 1년 6개월가량이 됐죠.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고 나서 그다음 윤석열 후보 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된 말로 탈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는 아니고요. 예. 윤석열 후보와 네. 그리고 부인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네. 뭔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사들이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건에서도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엇 하나 나온 것이 있는가? 그리고 주가 조작 선수가 도망갔다가 얼마 전에 주가 잡혔어요. 조작 선수가 도망가다 잡혔고 네. 그리고 이 권 회장인가요? 네, 권 회장이 권오수 회장. 구속도. 네. 이 도이치모터스의 건이고요. 네. 여기에서 주가 조작에 이 김건희 대표가 관여된 내용. 돈 됐대요, 돈. 아유, 돈은 2010년경에 네. 10억 정도의 돈을 1인 매매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 우리 토론회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통장 깔 수 있냐?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통장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주가 조작을 했으면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돈을 바탕으로 한 이득이 있어야 될 건데 실질적인 손해를 받고 근데 통장을 예. 다 까야 되는데 보름 것만 깠대요. 이게 바로 경찰 내사에서부터 시작됐던 내용들이고 2013년.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지난 한 1년 넘는 기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사실 얼마나 과할 정도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일들이 진행해 왔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때 총장이었잖아요. 총장 그만둔 지가 올해 3월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곧 소환 예정 등에 대한 이런 방식의 기사들이 계속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나 나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냄새만 이제 잡혔다니까요. 계속 피웠던 모습을 보였던 게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의 상황이고요. 네. 이 내용을 똑같이 빗대서 설명하면 네. 이재명 후보 가족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나오게 될 텐데 검찰이 그 정도의 노력을 갖고 만약 수사를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1년 넘도록. 자, 알겠어요. 예, 이 정도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김병민 대변인, 고발사주 판사 사찰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공수처에 관련된 문제가 막 하나둘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공수처 담당자가 지금 민주당의 관계자를 만났던 문제부터 시작되는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 전에 손준성 검사 영장 칠 때도 당시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쳤다 기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 수사 잘하고 있는 거야? 혹시 경선기간에 딱 맞춰갖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검찰과 공수처 등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다수가 원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에는 과연 검찰, 그것도 열심히 경찰 해야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물음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대장동. 그렇죠. 네. 오늘 곽상도 의원 집 이제 압수수색했고요. 하나은행도 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김병민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좀 윤곽이 좀 나왔습니까? 좀 이게 알려주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선대위는 이제 곧 될 건데 네.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다 지나갔던 과거의 뉴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곳저곳 보도에서 파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나경원 예. 전 의원은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제였죠. 네. 윤석열 후보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만남을 가진 것을 보고 이제 보도들이 됐는데요. 네. 선대위에 누가 어떻게 합류할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미정이고 아마 발표가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가 구성이 됐구나 볼 수 있을 거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선대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께 권성동 사무총장은 내정된 거 아닙니까? 권성동 비서실장에 따르면 아직
통보받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인사, 당직 등에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많은 무수한 설들이 있는데요. 네. 예,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인사 구성안들이 이제 거의 그림들을 맞춰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선대위 발족을 통해서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강다솔님께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알고 최진봉 있습니다. 교수님 지각 벌점 0.5점입니다. 네. 지각 진봉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김병민 대변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정된 게 언론에는 뭐 이 사람이 될 거다 저 사람이 될 거다. 저는 가장 키는 결국 사무총장을 누가 될 거냐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뭐 김병민 대변인도 같이 일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이제 캠프 쪽하고 그 부분이 조율이 잘 될 거냐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임태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강하게 이제 제의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저는 조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멤버를 가지고 다시 재구성하는 거. 지금 민주당도 사실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 뭐 전 원내대표라든지 물론 뭐 선수가 높고 뭐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게 도움이 될 거냐. 두 번째 장제훈 의원을 윤석열 캠프에서 너무 윤석열 후보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제훈 의원을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장제훈 의원이 또 이 캠프에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셨잖아요. 사실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나 20, 30대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멤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부분도 깊이 고민하면서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대변인,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도 이제 기자분들의 이제 많은 물음이 있었죠. 선거 때 같이 참여했던 네. 후보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냐. 전화 연락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화를 좀 안 받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선거 끝나고 마음도 좀 추스리고 네. 함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두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함합평들 또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무성한데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고 네.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정권 개최를 열망하고 있는 당의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더 좋고 또 외연 확장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또한 함께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대위 구성의 면모를 보면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참여할까요? 홍준표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진다는데요. 그게 이제 청년들과의 대화를 위한 뭐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짧게 아마 답변들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의 얘기 속에서 그게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경선 과정이 끝났을 때 여기에 대해 경선에 깔끔하게 승복한다. 깨끗하게 승복한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 등에 대한 언급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얘기를 쭉 홍준표 후보께서 해오셨던 만큼 이 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행해진답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지만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신당을 창당하거나 아니면 뭐 캠프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어쨌든 일원이고 함께 이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의 편에 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제 청년 플랫폼 활동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 30대가 사실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20, 30대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지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지계층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많은 이제 반감을 드러내고 불편함도 기색도 드러내고 탈당하는 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완전히 윤석열을 막 밀어버리면 예컨대 그분들의 지지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본인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좀 더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기존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거냐 그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네. 김영희 PD 이런 사람도 거론되더라고요. 네, 뭐 일부는 접촉이 진행 중인 것
것으로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한길 전 대표에 관련돼서도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최종적인 인선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대변인 너무 오늘 또 안 풀고 가잖아. 어? 네. 근데 김한길 의원 얘기 나오니까 저는 저희 뭐 옆 동네 사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인품도 좋으신 분이고. 근데 민주당이 당대표를 지내셨던 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 분들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정말 외연 확장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 우리 광주, 목포, 호남 방문을 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몸을 담았던 많은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행보들을 비추어 보건대 선대위에 아마도 더 그런 외연 확장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김동철, 박주선 두 분도 거기 합류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합류하고 나서 호남에서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어요. 아니 그분들은 오랫동안 비판받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전 대표도 물론 민주당에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특히 호남을 고려해서 그런 이제 그렇죠. 영향력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가셨다고 호남이 그러면 확 돌아서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진지하게 정말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사과하고 더 낮아지느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 호남에 관련된 지역적 문제들을 넘어서 예를 들어 이번 대통령 선거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중원을 두고 함께 어떻게 마음을 얻느냐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수 진영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쭉 선거에 가는 경우들을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선거 직전에 과거 보수 정당 특히 박근혜 정부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갔죠. 정치를 했을 때 많이 갔던 부분들을 상기시켜 보면 네.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에선 찾기 어렵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들로 외연 확장의 길들이 보이니까 이런 측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쯤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답보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하면서 입을 닫고 있어서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반문재인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 뒤집기 공약, 원전 재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미래 비전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걸로 일정 부분의 어떤 지지율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또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비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자꾸 친문이 아니죠. 현재 정부를 비판하고 현재 정부에서 각을 세우는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됐고 지금의 위치까지 왔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없다 보면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정말 윤석열 후보나 김병민 대변인을 이제 위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제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해라.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뭐 해야겠지만 그게 주가 돼서 그걸로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일보에 인터뷰했던 오늘자 일면 기사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현재 탄소 중립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과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이 같이 양립할 수 있겠는가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들과 또 산업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에너지 문제에서도 이미 매몰 비용으로 비용이 투자돼 있었던 설계 비용이 투자된 원전 등에 대해서 건설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문제 집권하게 되면 다시 실질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종부세 전면 재검토입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요. 종부세 세금에 관한 문제,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했지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부동산 값은 잡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던 게 문재인 정부의 현재입니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은 전체 4%고요. 1가구 2주택은 1.7%예요. 전 국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2주택에 대한 논의가 문제라고 하면 그건 지난번에 서울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도 9억에서 11억까지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범위가 또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현재 만약 1가구 2주택인데 정말 종부세를 내는 퍼센트는 1.7%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할인받고 또 요율이 좀 떨어져서 실제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세가 많으신데 정말 한 곳에 오래 사셔가지고 20년, 30년 사시면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한 분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 주진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종부세 재검토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폐지라고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종부세 문제 하나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부동산의 과세 정책 때문에 내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에 이사 갔을 때 세금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집권하게 됐을 경우 이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얘기를 내놨습니까? 보유세 강화요? 네. 주택에 대해서? 네. 어떤 측면을 보유세 말씀하세요? 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엄중한데 후보만 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아까 윤석열 후보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 대변인이니까 없는 브리핑도 만들어서 백브리핑을 하고 기자분들과의 일문일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럼 오늘도 좀 전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했고 처음 봤어. 그제도 했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후보는 입을 닫고 또 대변인은 입을 열면 망언들을 쏟아내고 오늘도 무슨 진짜로 이상한 얘기를 해서 기사가 막 커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김병민이 자기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제가 자기 참 제 입으로 언급하기도 깔때기 되고 있는데요. 어려울 정도 얘기를 조금 전에 얘기를 꺼내서 지금 질문의 핵심을 잘 들으세요. 질문의 핵심은 말을 해야 되는 이재명 그게 후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민주당 선대위 얘기는 2부에서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요 6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오늘도 성훈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집안 곳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놀 나이 9살 성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중증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마음대로 다리를 가눌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있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3명의 누나들이 성훈이의 다리가 돼주지만 갈수록 힘이 세지는 성훈이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온종일 성훈이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엄마.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을 바라보며 아이들 몰래 눈물을 훔칩니다. 성훈이의 장애수당 15만 원과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가 유일한 희망인 성훈이네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내일 춥진 않겠습니다. 기온이 오늘보다도 좀 더 높고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좀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비예보, 빗방울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산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량이 다소 늘고 있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중부지방이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시작되고 충청북도 북부 서해안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낮엔 강원 영서 지역과 충청 북부 지역까지 확대되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북부의 경우 금요일 아침까지도 빗방울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은 안개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8도, 인천과 강릉 10도 안팎까지 내려갔다가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도 비슷하겠고요. 부산은 18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도 산간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은 일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만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9.2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2부부터 합류하시는 분들 계시죠? 라디오를 켰더니 주진우 목소리가 나온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7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처음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준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탁상행정 운운하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난하기 무섭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완전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현실과 타협했거나 편한 길을 갔을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대구 고검 지검을 찾아 최근 위법 논란이 일었던 대검찰청 전현직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2부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김병민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잡겠다고요? 네, 바로 잡는 내용이요. 네. 저는 이분이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하도 후보 옆에 있어서. 네. 근데 대변인이 아니라 수행실장이네요. 한준호 수행실장 얘기인데 한준호 의원이요? SNS에 글을 올렸다가 일부 문제가 되는 구절을 지금 삭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변인이 아니라 수행실장이. 수행실장 한준호 수행실장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슬하에 윤석열 후보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자녀가 없는 점을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듯한 문장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이 문장을 뺐다는 건데 예. 이런 일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김병민 이제 대변인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지울 리가 없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지웠는지 는 한준호 이제 수행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아니 예. 토리도 반려견이니까 가족 아닙니까? 저는 뭐 그게 그런 의도를 갖고 썼는지 지금 네.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건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그냥 그 문장만 보고서 그렇게 썼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지나친 해석일 수 있어요. 저는 반려견도 가족이고 가족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지나치게 어떤 혹시 내용을 뭐랄까. 보셨나요? 문장을? 저는 그 제목 봤어요. 제목에 그러니까 그 제목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토리 엄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VS. 네, 그러니까 VS 비교한 건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뭐랄까 자녀가 없는 것을 비하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그 제목만 갖고는 저는 좀 뭐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한다 하면서 한준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경 부대변인인가요? 뭐 SNS에다가 지난번은 그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올리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차려입었던 옷과 또 되게 허술했던 옷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잘 차려입었던 옷을 또 비교하면서 이런 논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적들이 있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 경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서 쭉 살렸으면 좋겠는데 행정 경험을 언급해서 살리면 대장동으로 연결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또 뒤로 가서 왜 그러세요? 행정 네. 경험 좋습니다. 아무튼 개사가 논란 때 윤석열 캠프에서 토리를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마음이다. 그래서 네. 토리 엄마라 네, 이렇게 그렇게 했나 불렀을 보죠. 수 있죠. 토리 아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당에서 땡땡 정당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이 난임에 대한 어려움 이거를 또 비하한 것 아니냐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내용 아니, 하나하나가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그 당시엔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제 말, 표현에 이거는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삭제할 이유가 없을 건데 아마도 이 내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은 증폭될 거라고 보고 정치인의 말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해석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만 보면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쓴 사람의 의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편의 입장이라고 봐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면 결국은 정치인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중에 추후의 여파들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대변인 그렇게 받아주세요. 받아들여주세요. 너무 호소하시는 들이부리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의 네. 분위기들을 제가 잠깐 전했던 전한 거예요? 예. 근데 분위기를 그게 전한 것뿐이에요? 그 언론사가 어딘지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네. 그 언론사들이에요.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는 뭐가 네.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 민주당 선대위는 기민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네. 기민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발언하고 실행하는 거거든요. 네.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런 부분이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그게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지금의 네. 어떤 행정 경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 후보는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정책 얘기를. 정책 얘기하는데 밑에서 따라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선대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적극적인 대안들을 얘기하고 정책들에 대한 세부 대응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선대위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의 표현은 실제 정책을 얘기하고 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머드급이라 해서 등치만 키워놨더니 등치가 너무 커서 움직이기가 너무 느리는 이런 모습이 다니고 국민들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부분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선대위 구성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선대위 전체를 컨트롤 타워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다른 형태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 주목을 받았던 보도가 있었어요. 다스베이더 연상케 하는 복장 이거 김혜경이다 했는데 그 언론사가 오보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 언론학
태두죠. 언론학의 거두 우리 최진보 교수님 이 기사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오배를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니까 그 후보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다. 또 그건 보도할 가치가 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정도까지 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리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이걸 빨리 보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런 형태의 김영희 씨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총각을 다투면서 단신으로 그것도 속보로 빨리 보도할 이유가 있냐고요.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아니는지. 그리고 나서 보도해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문제. 이게 무슨 뭐 총각을 다투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은 빨리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보도하되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를 해야 돼요. 사실이 잘못된 보도가 빨리 보도되게 되면 그게 잘못된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형태의 보도 형태는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저희에 대한 잘못된 보도도 꼭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캠프나 선대위 차원에서는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진을 처음 볼 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그 각인되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습니다. 그리고 꽁꽁 싸매고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면 이게 잘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나오는 메시지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게 아니래라는 뉴스를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선대위가 좀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행하는 수행원이라고 이제 해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수행원이 그런 복장으로 나오게 되면 뉴스에 포착되거나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김병민 자기 자랑. 꼭 끝에는 자기 자랑. 아니 근데 저쪽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캠프 조금 아쉽습니까? 아니 저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즐거워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복장을 갖고 나가면 이건 뉴스에 보도됐을 때 느끼는 파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에서. 네. 예, 그런 분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고요. 네.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 덩치가 커요. 네. 뭐 큰 건 좋은데 그러면 실제 핵심적인 부분을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이도록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 브레인 어떤 단체나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대변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